제 이름은 김정순, 나이는 72입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가족을 위해 바쳐진 시간들이었고, 제 삶의 의미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몸에 새겨진 멍과 마음속에 각인된 모멸은 그 모든 세월을 부정하는 듯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거실에는 텔레비전의 희미한 소리가 흘렀고 부엌에서는 기름 냄새와 국물이 끓는 소리가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손수건을 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지만 마음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불만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눈빛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안일에 간섭을 하세요? 왜 제가 뭘 하든 잔소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녀의 말은 얼음장 같았고 목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단번에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야.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지. 그러나 그 말은 기름 위에 불을 붙인 듯 그녀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순간 손이 날아왔고 제 뺨이 돌아가면서 따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 충격보다 더 큰 고통은 문틈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으나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제 마음을 무너뜨린 진짜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머물다간 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자 저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해진 카디건 하나, 남편의 오래된 사진 한 장, 앨범 몇 장.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등 뒤로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제 세월이 한순간에 끊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골목길은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허공을 더듬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도망자가 된 듯 발소리조차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낯선 방 한 칸을 얻어 숨어 지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창밖은 오래된 골목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팔에는 여전히 멍이 남아 있었고 얼굴에는 며느리의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울 수 없는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했지만 떠오르는 것은 그의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며느리의 폭력보다 더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하루하루가 그림자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분노, 그리고 반드시 되돌려주리라는 다짐. 저는 눈물을 닦고 작은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 다시 일어나야 해. 첫걸음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상처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제 삶의 기록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에 쥔 진단서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동시에 제게는 칼이자 방패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 앉아 저는 종이에 제 삶을 적었습니다. 언제부터 며느리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는지,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글자가 쌓일수록 손떨림이 줄어들었고 목소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증거와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사라진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짓밟은 삶이 어떻게 그들을 덮칠지 말입니다. 방 안은 늘 정적에 잠겨 있었고 좁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만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렀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곧 고립이었고 고립은 더 큰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밤이 되면 집에서 쫓겨나던 순간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짐승의 이빨 같았고 그 손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 밖을 나서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소리,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웃는 소리. 그 소리는 제게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웃을 수 없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부서져 버렸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낡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피멍이 가라앉지 않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책상 위에 종이를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 처음부터 느껴졌던 차가운 벽, 아들의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결국 손찌검을 당했던 그날의 고통까지. 글씨는 덜덜 떨렸지만 한 줄 한 줄이 제 삶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글들을 쌓아가며 저는 점점 스스로를 되찾아갔습니다. 몸에 남은 멍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멍은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굳음이 언젠가 무기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전 남편이 남겨둔 작은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계좌와 저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돈이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에게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사진을 찍고 문서로 남겨주었습니다. 그 문서가 제 손에 쥐어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함께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의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끝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반드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등불. 그날 이후 저는 두려움 대신 다짐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사라진 줄 알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들도 마음속 불편함을 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돌아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거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도망자였던 저는 이제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순아, 이제 내가 일어설 차례야. 방 한 칸에서 시작된 도망자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버거웠습니다. 낯선 벽지와 낮은 천장은 제 마음을 더 작게 만들었고 창밖의 골목은 늘 어둡고 낯설었습니다. 낮에는 억지로 눈을 감고 눕다가도 밤이면 도망치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몸을 뒤틀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사라져줘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었기에 그 상처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상처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사라져 달라던 그 목소리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강하게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밖을 나서는 것조차 무서웠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숨어 있으면 그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거야. 나는 더 작아지고 그들은 더 크게 웃겠지. 그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매번 의사에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팔과 얼굴에 남은 자국, 손톱에 긁힌 흔적, 갈비뼈의 통증까지 모두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증거이자 훗날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제 이름으로 넣어둔 저축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금고에 있던 통장은 제게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 돈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제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며 차근차근 길을 짚어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법은 당신 편에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 방에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며느리가 달라졌는지,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밀려났는지.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울음 대신 제 마음을 비워냈습니다. 글자가 늘어날수록 저는 제 삶을 되찾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단순한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차가운 머리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재산, 체면, 그리고 주변의 시선. 그것을 건드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법적인 절차, 재산의 소유권, 그리고 그동안 묻혀있던 기록들. 모든 것은 제 손에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사라진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을 겁니다. 아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며 잠시 안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겠지요.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거라는 것을. 며느리의 폭언과 폭행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은 아직도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제 공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며 마치 제 마음의 법정에 그녀를 세우는 듯 했습니다. 기억은 칼보다 날카롭고 기록은 방패보다 단단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재산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과 토지 일부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아들과 공동 명의였습니다. 그 사실은 며느리가 절대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법적 소유권은 제 손에 있었고 그것은 곧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은행을 방문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제 존재의 증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날들의 흔적입니다. 이걸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을 얻어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 예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타인의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며칠 뒤 저는 집 근처 골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때는 제 발자취가 닿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고 차가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이웃 몇몇은 조심스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 말은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작은 온기가 되어 제 마음을 덮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곳은 제 삶의 터전이었고 남편과 함께 쌓아온 기억의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짓밟히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보따리를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는 건 끝났다. 이제는 내가 찾아가서 내가 되찾아야 한다. 집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리며 터질 듯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은 땀으로 젖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다시 오셨어요? 여긴 이제 제 집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눈빛 속에는 잠시 스친 당혹감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내 삶이 시작된 곳이고 내가 함부로 밀어낼 수 있는 기억이 아니다.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손이 허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뒤에서 변호사가 나타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도 김정순 씨의 권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함부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결국 아들 편은 제 편이에요. 그러나 멀리서 서 있던 아들이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어 있었지만 이미 마음속 균열은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사진과 진단서, 그리고 제 기록들은 모두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지며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불러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었지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늦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진실의 편에 서면 된다. 재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정폭력과 재산침해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끝내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지키려던 가정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엌 싱크대를 닫고 남편이 좋아하던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를 때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화분을 돌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왔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용기로 싸운 끝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은 함께 나눈 밥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다시 밥을 짓습니다. 그 냄새가 집안을 채우자 오랫동안 묶인 매듭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